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힘겨운 월요일이 시작이 되네요. 글쎄 말입니다. 네. 아니 사실 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월요일도 즐거울 텐데 요즘에 그렇죠. 네. 정말 시국도 어수선하고 타임라인 보기도 좀 힘들고 그런 상황이어서 네. 월요일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용기를 드리는 방송을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네. 아니 뭐 고개를 아무리 돌려봐도 네. 그런 이슈는 또 없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자본주의가 도입된 게 100년이 조금 넘는데 네. 이 기간 동안 이 시스템을 운영해 왔던 저는 적폐라고 부르는 그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라는 게 어마무시하죠. 그걸 요즘 정말 우리 민중들이 온몸으로 깨닫고 있는데 네. 힘들더라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우선 그 월요 경제학인데 그거 하기 전에 예. 일요일이었던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네. 2020 경제 대전환 네. 민부론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예. 국가 주도형 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경제 방향을 전면 전환하겠다. 요게 주제래요. 네. 그리고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소득 1억 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 이런 3대 목표를 내걸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 민부론이라는 게 사실상 내년 여당의 총선 경제부문 공약이자 황교안 대표의 대선 공약 틀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가 브리핑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혹시 야당의 중요한 경제 정책인데 왜 다루지 않느냐는 예.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내용이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 뉴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줄 요약으로 이명박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따위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월가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IMF조차도 예. 자유시장 경제로 돌아가자 이런 말 안 해요. 아. 근데 지금 얘네들은 뭐만 하면 자유시장 경제, 이 한마디면 국민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예. 내용도 실로 허접하고요. 민부론, 저는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알겠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부인 애덤 스미스 책의 이름이 국부론이니까 흉내를 낸 거죠. 예. 근데 이런 허접한 표절도 너무 웃기고 그래서 언급도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황교안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게 쟁점이 되면 그때서야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허접한 내용을 브리핑에서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이야기 드리고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이완배 기자님 말씀처럼 네. 아마 자유한국당도 자기들의 이런 민부론이 주목받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가요? 예, 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명박으로 돌아가자는데 지들도 쪽팔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아줘. 더 깊게 알진 말고 이것만 알아주면 돼. 뭐 더 많이 깊게 파고들 거 없어.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깊게 파고들지도 않을 거고 언급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자꾸 대꾸해주면 재밌는 줄 알고 계속 하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대꾸를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예. 오늘 월요 경제학은 심리학에서는 매우 고전적인 실험에 속하고 경제학 쪽에서는 협동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인용되는 현실 갈등 이론, 사실은 로버스 동굴 공원 실험이라고 훨씬 많이 알려져 있는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실험은 터키 출신 미국 사회심리학자인 무자퍼 쉐리프의 실험입니다. 쉐리프는 사회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기도 하고요. 네. 군중심리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동조효과. 남들이 1 더하기 1을 다 3이라고 대답을 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서 3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의 이상한 심리를 최초로 연구한 학자로 유명해요. 예. 이 사람이 1954년에 오클라호마 주립공원 안에 있는 로버스 동굴이라는 곳의 근처 야영장에서 심리학 역사의 길이 남을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현실 갈등 이론이라는 것을 정립하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정적인 가정 출신의
뭐 학교 성적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평범한 11살짜리 아이 22명을 뽑습니다. 네. 그리고 이 22명을 11명씩 두 팀으로 나눈 다음에 캠프에 참여하게 합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가 심리학 실험 대상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름 캠프인 줄 알았던 거죠. 네. 그리고 11명씩 두 팀인데 상대팀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두 팀 캠프가 상당히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서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처음 한 주 동안 실험팀은 이 생면부지의 11명 한 팀이 단합을 잘 하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여러 과제를 내주죠. 예를 들면 함께 하이킹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레크리에이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요. 관찰 결과 아이들은 상당히 빨리 협동정신도 키우고 공동체 의식도 강화합니다. 그리고 그룹 내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마다 역할이 부여됩니다. 누구는 리더를 맡고 누구는 밥을 짓고 뭐 이런 식이죠. 한 주가 지난 다음에 마침내 이 두 팀을 서로 만나게 합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겠죠. 우리 말고 또 팀이 있네. 그런데 요 실험 단계에서부터 두 팀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연구팀은 두 팀한테 몇 가지 시합을 하게 하는데요. 승리팀에게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보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의 실험이 팀 내의 결속력을 어떻게 다지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다면 두 번째 주 실험은 경쟁자가 생겼을 때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연구팀의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두 팀이 매우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가 됩니다. 엄청나게 적대적입니다. 예. 일단 서로 같은 장소에서 밥을 안 먹어요. 꼴 보기가 싫은 겁니다. 서로가요. 그리고 밤에 상대팀 캠프에 가서 낙서를 하는 건 장난 같은 거고요. 깃발을 찢어버린다거나 이 감정이 점점 고조되더니 서로 캠프를 급습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이구. 아이들이요.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두 팀의 경쟁이 심해지는 만큼 각 팀 내부의 결속력은 상당히 강해져요. 팀별로 규율이 생기고 구성원들은 상대를 이기겠다는 목적 아래 그 규율을 굉장히 잘 준수합니다. 조직 리더의 명령에 대한 복종심도 강해지죠.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실험팀이 예정보다 빨리 실험을 종료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놔뒀다가는 다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누구를 죽여버려야 돼 뭐 이런 살해의 위협까지 아이들이 대화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실험의 중요한 단계는 3주차 3단계 실험부터입니다. 네. 분열됐던 두 팀을 한 팀으로 합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네. 비록 두 팀으로 나뉘어서 경쟁을 했지만 고작 일주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팀이 되면 또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금방 화목을 되찾을 거라고 실험팀은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어떤 과정을 거치면 두 팀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까를 보고 싶었던 건데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딱 일주 동안 경합했던 사이였을 뿐인데 절대로 화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다른 팀이 아니고 한 팀이라고 고지를 해줬는데도 물 끓이는 아주 간단한 일조차 합의가 안 돼요. 계속 싸웁니다. 희한하죠? 딱 네. 일주일 경쟁자였을 뿐인데도요. 예. 그래서 실험팀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한 팀이 된 원래 두 팀이 도저히 협력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거대한 공동의 적을 만든 거죠. 예를 들면 야 니네들 큰일 났어. 지금 누군가가 니네 물기를 끊어버려서 이제 물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수로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팀이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로를 복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공원 관리인이 지금 와가지고 니네들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니들 이제 큰일 났어 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공원 관리인은 거대한 적이잖아요. 이 두 팀한테는 합동하지 않으면 극복하지 못하는 거대한 적이 생긴 거죠. 네. 요 단계에서 비로소 두 팀의 협력이 복원됩니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외부의 적이 생겼을 때 비로소 내부의 갈등을 접고 마음을 터놓기 시작하죠. 셰리프는 이 실험 결과를 소개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초들을 제공합니다. 첫째, 친구의 적은 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저쪽 팀원들과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 팀이 형성되면 내가 저쪽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내 동료들이 저자들을 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그들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친구의 적이니까요. 둘째, 한 번 형성된 갈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증폭됩니다. 그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갈등할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팀이 나뉘고 상대가 적으로 인식되는 순간 실험팀이 실험을 예정보다 빨리 중단해야 했을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살해의 위협 단어까지 나왔으니까요. 셋째, 한 번 증폭된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팀을 합치는 것, 같이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이 밥을 먹는 것, 같이 대화하는 것, 요런 일상적 행위 정도로는 손상된 관계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앙금이 생각보다 매우 오래 갑니다. 넷째, 제가 아까 첫째 결론에서 친구의 적은 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적의 친구는 친구가 됩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우리를 공격하는 거대한 적이 생기면 다시 친구가 되죠.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조차 적의 적이니까 다시 친구로 받아들입니다. 셰리프가 이 동굴 실험을 현실 갈등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손상된 관계는 굉장히 증폭되고요. 어지간해서는 회복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갈등이 생겼을 때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관계가 복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이론을 기반으로 우리 현실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사실 진보 진영 내부에는 매우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합니다. 정파적 견해의 차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런 건요. 그런데 제 짧은 경험상 이 갈등이 가장 극적으로 해소된 때가 2016년 겨울입니다. 박근혜 독재라는 거대한 적을 만나서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갈등을 내려놓고 동지가 됩니다. 이때 무슨 정파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때는 적의 적은 친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진보 진영의 분열과 갈등이 다시 시작되죠. 저는 이런 갈등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진보 진영은 원래 다양한 생각을 기반으로 그 자유로움이 융합되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목소리의 다름은 언제나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갈등이 시작되면 팀이 나뉘면 상대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 갈등은 실제로 갈등을 해야 할 이유보다도 매우 크게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벌어지는 많은 갈등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일은 아니거든요. 두 팀으로 나뉜 아이들이 왜 서로의 캠프를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신체 손상의 위협까지 가할 정도로 싸워야 되냐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하지만 로버스 동굴공원 실험에서도 나타났듯이 한 번 편이 갈리고 경합을 시작하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갈등이 심각한 수준까지 높아져요. 그래서 최근 3년 사이에 벌어진 진보 진영의 갈등을 가지고 제가 주변 분들께 물어보는데 이게 과거의 갈등에 비해서 어떻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답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사실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왜냐하면 진짜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 새끼들이 없어져야 이 나라가 산다는 발언도 들립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로 싸워야 될 사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리고 동굴 실험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갈등은 쉽게 봉합이 안 됩니다. 얼굴 맞대고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되는 갈등이 아니라고요. 온라인에서 허심탄회하게 몇 번 대화하는 걸로는 택도 없죠. 아까 그 실험 결과처럼 갈등은 증폭되고 오래가고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 언제 해결되느냐?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대한 적을 만나서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지혜를 모을 때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인 감이 전혀 없어서 전혀 비중 듣고 들으실 이야기는 아닌데 예를 들면
내년 총선은 아닐 것 같고요. 내년 총선보다도 2022년 대선? 이때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갈등 해소 국면이라는 건 캠핑하는 두 팀이 협력하지 않고는 극복하기 어려운 거대한 적을 발견했을 때인데 예를 들자면 자칫하면 민주정부의 공든탑이 무너지고 진짜로 친일 적폐 세력이 집권을 하기 직전까지 가는 네. 그런 간당간당한 상황이 됐을 때야 갈등 해소 국면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실험 결과는 그런 건데요. 네. 우리가 갈등을 하더라도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을 지금 하는데 지금의 갈등이 생각보다 많이 증폭돼 있고 예. 우리는 공동의 적을 만났을 때 다시 합칠 수 있어. 이걸 아는 쪽과 이걸 모르는 쪽은 현실에서 너무 많은 대가의 차이를 수반합니다. 모르고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야 됩니다. 모르면 지금 갈등이 전부 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쪽이 너무 미워요. 네. 심지어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막 캠프에 급습하고 그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요. 내가 지금 저쪽이 이렇게 미운데 이게 경쟁을 하다 보니 감정이 증폭된 면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걸 알면 그 감정의 골을 조금 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일 적폐가 다시 정권을 잡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합칠 수 있어. 라는 인식만 있어도 역시 갈등의 폭을 조금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민주 세력인데 그 중에 누군가가 너무나 미웠을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네. 우리가 촛불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핫팩을 건네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주면서 네. 내 몸을 녹여준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한 셰리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이 갈등이라는 건 쉽게 가라앉는 게 아니어서 앞으로도 민주진보 진영 사이에서 여러 갈등들이 이어질 겁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 싸울 땐 싸우더라도 상대가 미운 것이 실제로 내가 미워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젠가 거대한 적을 만났을 때 우리의 적들은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요즘 보면 뭐 절실히 느끼죠. 그 거대한 공동의 적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 운병 같은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네. 지금 저 새끼랑 다시는 안 봐 이래도요. 언젠가는 손을 잡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동의 적은 만만한 놈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라는 게 생각이 달라 보여도 사실은 조금 더 민중들의 세상, 조금 더 민중들의 힘이 강해지는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게 맞다면 갈등이 심해질수록 부자퍼 셰리프의 로버스 통굴 공원 실험을 한 번쯤 떠올려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월요경제학으로 이 이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참 돌아가신 그 노회찬 대표 네. 생각을 하면서 여러 그 인생의 장면들이 있었지만은 기억하시죠? 2012년 당시에 통합진보당하고 진보정의당으로 갈라졌을 때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통합진보당이 이제 해산될 위기에 놓였을 때 헌법재판소 나가서 이 노회찬 의원이 이분들 빨갱이 아니다 라면서 또 거들었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네. 지금 이 이야기도 당시에 갈등을 겪었던 많은 진보정당 이 양쪽의 분들이 여전히 많은 앙금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만날 날이 옵니다. 다시 만날 날이 오니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르지 않다면 조금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